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이 오만한 한마디가 어떻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바람 선선한 주말,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히 보내고 계시지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강원도의 깊은 산중, 독수리 대대의 야간 고등 산악훈련장은 산자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원혼들의 연회장에 가까웠다.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허공을 핥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박선우 대위는 제독처럼 혀를 마비시키는 흙먼지와 폐부를 쥐어짜는 피로 속에서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완전 군장 무게에 짓눌린 어깨는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은 축축한 시체처럼 몸에 감겨들었다. 이번 훈련은 명백히 여군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아기가 훈련 계획서의 모든 글자에서 뚝뚝 묻어나왔다.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급경사 코스, 교묘하게 더 길게 설정된 행군 거리, 그리고 휴식 시간의 의도적인 단축까지.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여군들이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들고 계집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지론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하는 순간 마도철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 후배들이 기댈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되리란 것을 알았다. 거기 뒤처지는 년들. 빨리빨리 안 붙어. 니들 때문에 지금 작전 전체가 지연되고 있잖아. 확성기를 찢는 듯한 교관의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마도철에 충실한 게 황진태 상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선우와 그녀의 뒤를 따르는 여군들에게 집요하게 꽂혀 있었다. 몇몇 여군 하사들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군장을 붙잡아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모습은 처절했다. 선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창백하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민지 하사와 눈이 마주쳤다. 김 하사는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저격술 특기를 수석으로 이수한 인재였지만 이곳 독수리 대대에서는 그저 힘약한 계집 취급을 받으며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군장의 일부를 자신의 어깨에 옮겨 메었다. 김 하사가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선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어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명심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선우의 격려에 여군들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들은 하나의 밧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어둠을 헤쳐나갔다. 그 모습에 황진태 상사는 더욱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선우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훈련을 끝까지 완수하여 마도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지옥 같던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남자 군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밤새 여군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선우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모욕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식당 중앙의 넓고 깨끗한 테이블은 남자들의 차지였고 여군들은 주방 입구에 냄새나고 비좁은 구석 자리로 밀려나야 했다. 배식 순서 역시 모든 남군이 끝난 뒤에야 돌아왔다. 그날 아침 선우와 여군들이 식판을 들었을 때 배식대 위에는 멀건 국과 딱딱하게 식어버린 밥 그리고 반찬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다. 한 여군 하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식판을 내려놓았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밥이 아니라 모욕을 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대위님? 김민지 하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선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지옥을 바꾸거나 지옥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대장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리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리라. 그녀의 등 뒤로 동료 여군들의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마도철 중령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역한 시가 냄새가 그의 권태로운 오전을 짐작하게 했다. 박선우 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선우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작전과 박선우 대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사무실 안은 그의 오만함과 부패한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실력 있는 부하들과 찍은 사진 대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즐비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값비싼 위스키와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다. 마도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선우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하 장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경매인의 그것처럼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박 대위 무슨 일인가? 자네처럼 잘난 장교가 나 같은 놈팽이한테는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선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부동자세로 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야간 훈련과 병사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권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도철은 코웃음을 쳤다. 꺼내? 자네가 나한테? 어디 한번 드러나 보지. 어제 훈련은 통상적인 훈련 강도를 비정상적으로 초과했습니다. 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불필요한 부상과 피로만 누적시킬 뿐입니다. 또한 식당에서 성별을 이유로 배식 순서와 식사 공간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대 내 차별 행위이며 이는 군 기강을 해치고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선우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마도철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계집의 가짜는 항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에게 다가왔다. 짙은 알코올과 시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선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박 대위, 육사 수석 졸업했다더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군대는 학교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비정상적인 훈련 강도를 버텨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그 차별은 말이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에서 나온 질서라는 거야.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자체로 군기가 빠진 거지. 그의 소나기 힘에 턱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선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런 낡고 전근대적인 생각으로 부대를 지휘하시니 독수리 대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대대장님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도철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선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마도철은 이성을 잃고 선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감히 누구 앞에서 자격 운운해. 내년 같은 것들은 군복만 입혀놓으면 뭐라도 된 줄 알지. 내가 오늘 내 군복을 벗겨주마. 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선우는 저항했지만 완력의 차이는 극명했다. 그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흔들렸다. 사무실 집기들이 넘어지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황진태 상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대장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 상사는 마도철을 뜯어 말렸다. 마도철은 씩씩거리며 선우에게서 떨어졌다. 선우는 흐트러진 군복을 바로잡으며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마도철을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마도철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복도를 걷는 선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퉁퉁 부은 뺨과 피 맺힌 입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에 소문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이 곧 부임한다는 소식이었다. 어떤 인물인지 언제 오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높으신 분이 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선우는 그 소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옥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 누구든 이 부대의 현실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라면 기꺼이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장병들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다. 며칠 전 박선우 대위가 대대장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암암리에 퍼져 부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마도철 중령은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새로운 사령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병사들을 닥달하며 완벽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선우는 제대의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다. 퉁퉁 부었던 뺨은 약을 바른 덕에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푸르스름한 멍자국은 미처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을 응시했다. 기대와 불안이 심장 속에서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부디 제발 제대로 된 군인이기를.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지휘관이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예정된 시각이 되자 단상 위로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 여러 대가 위용을 드러내며 들어섰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두 차량의 뒷문으로 향했다. 군홧발이 땅에 닿는 소리, 차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과연 어떤 인물이 내릴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차문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인물의 모습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눈이 일순간 휘둥그레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아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굵은 목소리와 위압적인 체구,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중년의 남성 장군이 아니었다. 단상 위로 올라선 이는 각 잡힌 군복 위로 다부진 체격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느껴질 만큼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계급장은 그 모든 웅성거림을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마도철 중령의 얼굴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계집이, 그것도 저렇게 젊은 계집이 감히 특전사를 지휘하는 사령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군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댔다. 박선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뜨거운 무언가로 변해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여성 사령관이라면 적어도 자신과 같은 여군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권위를 넘어선 어떤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또렷하게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사령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여러분의 훈련을 보고 여러분이 먹는 밥을 먹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다. 하지만 진정한 최정예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부대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이곳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차별을 뿌리 뽑을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성별, 계급, 출신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특전사를 만들겠다. 이상. 그녀의 연설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장황한 연설보다도 강렬하고 무겁게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여군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반면 마도철을 비롯한 일부 남성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불안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취임식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불보듯 뻔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지우 사령관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려는 여러 명의 참모들을 손짓 한 번으로 물렸다. 그리고는 장성급 군복을 벗어던지고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평범한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에 참모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역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나 혼자 부대를 좀 둘러보겠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호련히 사령관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온갖 부조리와 차별이 응축된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훈련을 마친 병사들로 북적였다. 강지우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줄의 가장 뒤에 섰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취임한 신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처음 보는 여군 간부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식당 안의 풍경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식당의 자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 병사들은 식당 중앙의 가장 넓고 밝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를 했다. 반면 10명 남짓한 여군들은 주방 입구,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놓인 좁고 낡은 테이블에 죄인처럼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식판 위에는 남자들이 먹다 남긴 듯한 초라한 반찬들만이 놓여 있었다. 여군들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속에서 밥을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지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서류 속 보고서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도철 중령이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배식줄에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신성한 구역에 침입한 이방인이자 감히 남자들의 줄에 끼어든 주제 모르는 계집일 뿐이었다. 마도철은 성큼성큼 강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다. 이봐, 당신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부대 소속이야? 여긴 어디라고 함부로 줄을 서?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차분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마도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묻는 말이 안 들려. 상급자를 봤으면 경례부터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버릇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선우 대위를 비롯한 여군들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례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식당의 운영 방침은 누가 정한 건가? 성별에 따라 식사 공간과 배식 순서를 나누는 것이 특전사의 공식적인 규정인가?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마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미친년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계집은 계집들끼리 구석에 처박혀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남자들하고 겸상을 하려고 들어. 그는 강지우의 식판을 빼앗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는 군홧발로 식판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내년한테는 짬밥도 아까워.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그는 강지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우가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작고 가냘픈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마치 강철 집게와 같았다. 마도철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강지우는 마도철의 손목을 꺾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밥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밥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배신 행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도철은 고통과 당혹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보통 내기가 아닌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그의 손목을 뿌리치듯 놓아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독수리 대대 전 인원 연병장 집합. 그리고 마도철 중령, 당신에게는 내가 직접 군대의 예절과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겠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뱉고는 식당을 나갔다. 식당 안에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병사들과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떠는 마도철 중령만이 남아있었다. 박선우는 이 모든 광경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독수리 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식당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히 대대장의 손목을 꺾고 명령까지 내린 정체불명의 여군 간부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마도철 중령은 대대장실에서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철저한 기밀에 붙여져 있었다. 마치 유령과 상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감히 어떤 년이나 마도철에게.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시며 불안감을 떨치려 애썼다. 반면 여군 내무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지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위님, 오늘 식당에 계셨던 그분 혹시 정말로 신임 사령관님이 아닐까요? 박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취임식 때 연설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틀림없어. 그 말에 여군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만약 그분이 정말 사령관님이라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여군 하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울림이 묻어 있었다. 선우는 그녀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합니다. 마도철 중령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폭행, 폭언, 성희롱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눈물 흘리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결연한 말에 여군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그동안 마도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와 끔찍한 기억들을 밤새도록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증거를 정리했다. 한 명 한 명의 증언이 모이자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추악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모르는 하나의 전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독수리 대대 연병장은 부산했다. 마도철 중령의 명령에 따라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집 앞에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닥달했다. 그의 불안과 초조함이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8시. 부대 위병소 쪽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장성급 지휘 차량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행렬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마치 국방부 장관이라도 행차하는 듯한 위용이었다. 마도철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차량 행렬은 연병장 중앙에 멈춰섰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앞쪽 차량에서 내리는 인물의 모습을 본 순간 마도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어제 식당에서 자신과 맞섰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는 각 잡힌 장성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마도철의 눈을 멀게 할 듯이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바로 신임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 중장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뒤를 이어 여러 명의 장성들과 법무관, 감찰관들이 따랐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강지우 사령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애원 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 사령관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용서? 당신 같은 인간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가당치 않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서 있는 박선우 대위를 향해 말했다. 박선우 대위, 앞으로 나오라.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저 파렴치한 자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법이 당신 뒤에 있다. 그 말에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마도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폭행, 식당에서의 차별에 대해 또박또박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눈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마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강지우 사령관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마도철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마도철 중령을 금일부로 직위 해제한다. 또한 상관 모욕, 폭행, 직권 남용, 부하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하라. 헌병.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마도철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마도철 중령이 무력하게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부대원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단상 위에서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독수리 대대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했다. 썩어 빠진 지휘관 한 명이 부대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비단 마도철 중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했던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진태 상사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강지우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에 만연한 모든 차별과 부조리를 철폐할 것을 선언한다. 더 이상 성별을 이유로 혹은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식당의 자리 배치부터 배식 순서까지 모든 불합리한 규칙들을 당장 폐지하라.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인품만이 이곳에서 존중받는 유일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여군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 대위를 단상 위로 불렀다. 선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강지우는 선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박선우 대위, 그대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대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진정한 군인이다. 이에 나는 박선우 대위를 오늘 이 시간부로 독수리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이 파격적인 인사에 연병장은 또다시 술렁였다. 대위를, 그것도 여군 대위를 최정예 특전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제기했다. 사령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박 대위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계급도 낮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말에는 박선우가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도 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황 상사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황 주임원사,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나? 나는 낡아빠진 계급장이나 경력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의 눈을 보았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지금 썩어 문드러진 독수리 대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관습과 경험이 아니라 부대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이다. 박 대위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녀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황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강지우는 다시 선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대위, 아니 박 대대장. 어깨가 무겁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란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소신껏 부대를 지휘하라. 내가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충성. 그날 점심 독수리 대대의 병사 식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더 이상 여군들을 위한 구석진 자리는 없었다.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이 한데 어우러져 자유롭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자 군인들도 있었지만 이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갔다. 한 고참 병사가 후임에게 무심코 말했다. 야, 근데 진짜 여자가 남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자식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사령관님 말씀 못 들었어? 이제 그런 소리 하다가는 영창 가는 수가 있어. 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선우 대대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도철 밑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일부 간부들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진태 상사와 같은 인물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가시밭길이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판 위에 밥을 씹으며 앞으로 벌어질 기나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선우 대위가 독수리 대대의 지휘봉을 잡은 첫날, 그녀는 대대 간부들을 모두 소집하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일부 젊은 장교들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의 중고참 간부들은 불신과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주임원사 황진태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마치 자신이 이 회의의 상석이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첫째, 모든 훈련과 평가는 오직 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성별이나 학연, 지연, 그리고 지휘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 그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도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하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지휘관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부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내실 없는 보고와 의전은 모두 폐지하고 그 시간에 전투 준비와 훈련에 더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폭언과 욕설, 비인격적인 대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적발 시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그녀의 혁신적인 개혁 안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특히 마도철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간부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중대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대대장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와 군기는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대장님의 방식은 자칫 부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군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군기는 불합리한 복종과 인격 모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통제되는 부대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신뢰로 뭉친 부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반박하던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선우는 폭탄 선언을 했다. 현재 계획된 모든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팀 선발을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하겠다. 이 평가는 대대장인 나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예외 없이 참가해야 한다. 평가는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 능력 등 전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대원들을 선발하여 부대의 핵심인 최정예 팀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 팀은 앞으로 우리 대대의 모든 중요 작전에 최우선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 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황진태 상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대 편제를 뒤엎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행정 보급 인원까지 전투 평가를 받으라니요. 각자 맡은 주특기가 있는 겁니다. 선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황 주임원사, 특전사의 행정 보급 인원이 따로 있나? 특전사 부사관이라면 유사시에는 모두가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전투 요원이다. 자신의 주특기 뒤에 숨어 편하게 군 생활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평가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불만 있나? 그녀의 단호하고 서늘한 기세에 황진태는 할 말을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특별평가 소식에 대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마도철 밑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던 간부들과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미친 거 아니야? 계집 하나가 대대장으로 오더니 부대 전체를 아주 잡는구나.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굴리겠다는데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불만도 잠시, 평가는 가차없이 시작되었다. 평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험준한 산악 지형을 행군해야 했고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야간에 목표 지점을 찾아가야 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잘 수 없었고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해결해야 했다.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이들부터 낙오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진태 상사는 젊은 병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일쑤였다. 그는 헉헉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반면 박선우는 선두에서 직접 대원들을 이끌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숱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왔던 여군들 역시 놀라운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주었다.
선우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지휘관이라는 계급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리더십과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많은 의심과 저항의 눈초리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72시간의 지옥 같은 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원들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마지막 관문은 복합 장애물 사격 코스였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험난한 장애물을 통과한 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군들보다도 뒤처진 자신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저 계집애 같은 대대장만 없었어도 그는 박선우의 등을 증오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사격 순서가 되었을 때 몰래 자신의 K2 소총의 가늠자를 미세하게 틀어놓았다. 그리고 사격을 마친 뒤 교관의 눈을 피해 총기 거치대에 있던 박선우의 소총과 자신의 것을 바꿔치기 했다. 가늠자가 틀어진 총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사수라도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박선우가 관역을 모두 놓치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박선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사선에 섰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능숙하게 소총을 견착하고 조준했다. 하지만 격발하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른 격발감 그리고 탄착점이 미세하게 빗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첫 5발이 모두 관역을 살짝 빗나갔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황진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별 수 없군. 하지만 박선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빠른 속도로 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가늠자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진태 상사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교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준경 없이 오직 자신의 감각과 경험의 의지에 틀어진 가늠자를 역으로 계산하여 조준점을 수정했다. 그것은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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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연이어 터져나온 5발의 총성은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에 박혔다. 기적 같은 결과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진태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박선우는 소총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황진태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주임원사 군인은 총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다. 특히 전우의 총으로는. 황진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박선우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전체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끈 팀원들, 특히 김민지 하사를 비롯한 여군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의심하던 모든 이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반면 황진태를 비롯한 기존의 실세 간부들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최정예 전투팀의 명단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황진태의 이름은 당연히 명단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불명예 전역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체념했다. 그날 오후 선우는 황진태 상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황 상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황 주임원사님, 이번 평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투 능력도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말을 끊고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주임원사님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최정예 팀에 들지 못한 인원들을 모아 예비팀을 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팀의 훈련 교관을 주임원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최정예 팀 못지않은 강한 전사로 키워주십시오. 그것이 주임원사님께서 이번 과오를 씻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태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을 처벌하고 내치는 대신 오히려 중요한 임무와 함께 재기할 기회를 주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대대장님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주임원사님에게서 그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독수리 대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황진태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신뢰와 존중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박선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경례는 이전과는 달랐다. 형식적인 복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제 남은 군 생활을 모두 바쳐 대대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태 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독수리 대대의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혁신적인 변화는 특수전 사령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지우 사령관은 박선우의 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박선우가 제출한 최정예 팀 중심의 부대 운용 계획을 즉시 승인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선우의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왔다. 강지우 사령관이 직접 독수리 대대를 방문하여 전 대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선우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었다.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연소 특전사 대대장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소령 박선우.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명함. 이에 계급장을 수여함. 강지우 사령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를 가볍게 포옹하며 속삭였다. 박소령, 그대가 해냈소. 그대는 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 나는 그대가 정말 자랑스럽소. 박선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차게 경례했다. 연병장에 모인 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하고 경계했던 남자 대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최정예 팀에 선발된 대원들은 새로운 대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박선우는 소령 진급과 함께 독수리 대대의 정식 대대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겠다. 나는 결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되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훈련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위험한 작전에 가장 선두에 서겠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고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를 넘어 세계 최강의 부대가 될 것이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신화는 바로 오늘 우리 손으로 시작된다. 그녀의 외침에 대대원들은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병사 식당의 풍경은 그 자체로 독수리 대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자유롭게 섞여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황진태 상사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예비 팀원들을 이끌고 식당 한편에서 열정적으로 전술 토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비열함 대신 진정한 군인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박선우 소령은 중사로 진급한 김민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민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부대의 저격수 양성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신입 저격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의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설계도를 그려봤는데. 박선우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박선우는 대대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부대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어둠을 뚫고 자신만의 별을 쏘아 올렸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 진정한 전우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된 독수리 대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이자 동시에 그녀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이었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 강지우 생도는 규율 위반으로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중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교관의 목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울렸다. 박선주 소장은 특별 지도라는 위선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폭력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딸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녀는 결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괴롭힘 속에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군 조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했던 별을 단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름 공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박선주 소장에게는 대한민국 영공의 안위보다 무거운 걱정거리가 있었다. 군의 역사를 새로 써온 그녀였지만 청주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딸 강지우 생도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하늘을 꿈꾸던 딸은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주말마다 외박을 나와 제잘거리던 딸의 모습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딸의 전화가 뜸해지더니 보충 훈련을 핑계로 주말 외박이 끊겼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선주가 면회를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지 마세요라는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 온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딸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결국 선주는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청주로 향했다. 사관학교 정문을 통과하며 자신이 걸어왔던 험난한 길을 딸만큼은 겪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예정에 없던 고위 장성의 방문에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딸의 생활관 앞에 차를 세운 선주는 결심을 굳혔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엄마로서 지휘관으로서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차에서 내린 박선주 소장의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단단하게 울렸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관학교의 주말 오후 교정 곳곳에서는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면회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선주는 어색한 위화감을 느꼈다. 지휘의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생도들마다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흠칫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미 위병소를 통해 그녀의 방문 사실이 생활관까지 보고되었을 터였다. 생활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다른 생도의 면회를 온 듯한 학부모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선주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 선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누구 면회 오셨냐고. 요즘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하소연이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맞장구를 치며 아이들이 부쩍 말이 없어지고 외박도 잘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여생도가 갑자기 자퇴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선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비단 자신의 딸 지유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별일 아닐 거라고, 아이들이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생활관 건물로 들어서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훈육관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선주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훈육관의 물음에 선주는 강지우 생도 면회를 왔다고 짧게 답했다. 훈육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강지우 생도는 지금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충 훈련 중이라는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다. 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말에 보충 훈련이라니, 무슨 훈련을 그렇게나 열심히 한단 말인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훈육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다. 그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교관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교관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다부진 체격에 각 잡힌 제복, 가슴에는 공군 조종사를 상징하는 윙 배지가 번쩍였다. 한태석 소령. 지유가 속한 중대의 훈육 교관이었다. 그는 선주를 보자마자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령관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강지우 생도는 현재 규율 위반으로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 면회가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도. 선주는 그 단어가 군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징계와 동의어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던 딸이, 모범생도였던 딸이 규율 위반이라니. 선주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규율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한소령. 한태석 소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불성실한 훈련 태도와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그는 지유가 최근 들어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사사건건 토를 다는 등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막힘이 없어서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선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선주의 방문을 예측했다는 듯한, 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자신감마저 서려 있었다. 선주는 직감했다. 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바로 이자가 있다는 것을. 선주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내 딸에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한태석 소령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교관실 안을 쏘아보았다. 굳게 닫힌 저 문 안에서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선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교관실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만이 싸늘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박선주 소장은 굳게 닫힌 교관실 문을 등지고 선 채 한태석 소령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수십 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요구했다. 딸을 만나게 해달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 하지만 한태석 소령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규정상 불가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유리구슬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교관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의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다.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독종 여편네 지 딸이라고 아주 유난을 떠는구만. 익숙하지 않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이지은 그 계집애 말이지. 여군 간부 자식이라면서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여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선주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여편네 계집의 여자들.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엄마가 별 달고 꺼드럭거리면 딸려는 더 버릇 없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더 족쳐서 군기를 바짝 잡아놔야 해. 그래야 나중에 시집 가서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주간 딸에게서 느껴졌던 이질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힘없는 목소리, 외박을 거부하던 이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선 한태석 소령의 당당함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딸은 자신의 소중한 딸 지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문 뒤에서 저런 자들에게 끔찍한 언어폭력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교관실 문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태석 소령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선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부사령관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엄연한 군 시설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선주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를 노려보았다. 비켜.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교관실 문이 열리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진영 소장, 바로 공군사관학교의 교장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선주와 한소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선주와 국방대학원 동기이기도 했다. 한때는 같은 하늘을 날며 전우회를 다졌던 사이였다. 이진영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선주에게 다가왔다. 박 장군, 이게 무슨 소란인가? 자네가 어쩐 일로 얘까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선주의 얼굴에 서린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죽일 듯한 살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선주는 이진영 교장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이 교장, 당신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이진영 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한태석 소령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한소령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밀치고 교관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교관실 안에는 방금 전까지 저속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두 명의 교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선주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선주의 시선은 교관실 한쪽에 놓인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그녀의 딸이 저 안에 있었다. 선주는 망설임 없이 대기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딸 강지유의 모습을 본 순간 선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대기실은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강지유 생도가 낡은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느끼고 있을 공포와 절망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박선주 소장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그 목소리에 지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난 순간 선주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딸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희고 가냘픈 목덜미에는 누군가 힘껏 움켜쥔 듯한 시퍼런 손가락 자국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멍 자국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도 군데군데 검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건강하고 씩씩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낯선 사람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이었다. 지유야, 선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차마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아니,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이 현실이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우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이는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다가와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다. 그 작은 몸의 떨림이 선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선주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뜨거운 분노였다. 그녀는 우는 딸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몸을 돌려 대기실 밖으로 나섰다. 교관실에는 이진영 교장과 한태석 소령, 그리고 다른 두 명의 교관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선주는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슬픔과 충격은 오직 하나의 감정, 살이에 가까운 증오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인 한태석 소령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교관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고개가 돌아간 한태석 소령의 뺨에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선주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장군이면 부하 장교를 폭행해도 되는 겁니까? 한태석 소령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러나 선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폭행? 내 놈이 내 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군복 입은 악마지.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진영 교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다. 박 장군, 진정하게. 이러면 안 되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지. 이진영 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선주는 뿌리치듯 그의 손을 떨쳐냈다. 사실관계. 내 딸의 얼굴에 있는 저 상처들이 바로 증거야.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선주의 외침에 교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른 두 교관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오직 한태석 소령만이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지우가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며 자신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특별 지도를 했을 뿐이라고.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선주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향해 말했다. 당장 헌병대를 부르게. 저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시켜.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교관들도 모두 대기시켜. 한 명이라도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린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공군 소장으로서 휘하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를 목격한 지휘관이 내리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이진영 교장은 선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 순간 공군 사관학교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 박선주 소장이 서 있었다. 한태석 소령이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나간 후 교관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진영 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남은 두 명의 교관은 사색이 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박선주 소장은 딸 지우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딸의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선주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 따뜻한 위로의 지우는 참았던 두 번째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멍든 뺨을 적셨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치, 외로움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우가 조금 진정되자 선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해줄 수 있겠니, 지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듯 했다. 선주는 딸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은 한태석 소령이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유독 지우에게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군 간부 자식이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 빠졌냐, 내 엄마가 별 달고 있다고 너까지 별 단 줄 아느냐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려니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마다 특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교관실로 불러내 온갖 모욕적인 기합을 주었다고 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몇 시간이고 버티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여자는 군대에 올 자격이 없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사서 고생이냐와 같은 성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주를 언급하며 너 같은 딸을 둔 것을 보니 내 엄마도 뻔하다는 식의 말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지우가 견디다 못해 그만두라고 소리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지우는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항했지만 그는 오히려 비웃으며 내 엄마한테 일러바쳐봐라.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내 엄마군 생활도 편치 못할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지우는 그 협박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에 엄마의 군 경력에 흠집이 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한태석 소령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교관들과 동기생들을 이용해 지우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다른 교관들은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했고 심지어 일부는 괴롭힘에 가담하기까지 했다.
동기들에게는 강지우와 어울리지 말라, 가까이 지내다가는 너희들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동기들마저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밤에는 불침번을 혼자 4시간씩 서야 했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지우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희망도 꿈도 삶의 의지마저도 꺾여버렸다. 자퇴서까지 썼다가 엄마 얼굴이 떠올라 차마 제출하지 못하고 찢어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했다. 딸의 증언을 듣는 내내 선주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딸이 그 어린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훈련이 힘든가 보단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딸은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한 지휘관의 서슬 퍼런결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2명의 교관을 노려보았다. 이제 저들의 입을 열 차례였다. 강지우 생도의 충격적인 증언은 교관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박선주 소장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한태석 소령의 만행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나머지 2 교관, 김중령과 이소령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선주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마주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이미 상황이 자신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선주는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냉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계급이 더 높은 김중령을 지목했다. 김중령, 자네는 저 아이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나? 김중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한태석 소령의 오랜 선배이자 절친한 동료였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내적 갈등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선주는 그의 침묵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답해. 자네도 저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들었다. 여군 간부 딸이 이 정도 실력이면 엄마도 별 볼 일 없겠다고 했다지. 공군 사관학교에는 왜 왔냐? 집에서 꽃꽂이나 배우지라고도 했다면서. 선주가 지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언급하자 김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침내 무너지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소령의 행동이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조직의 위계 질서와 동료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여생도에 대한 강한 훈련은 일종의 관행이었으며 자신도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했다. 선주는 그의 비겁한 변명에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관행? 분위기? 그따위 말로 자네의 죄가 씻어질 것 같은가? 자네는 군인이기 이전의 교육자야. 그런데도 어린 생도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고 동료의 범죄를 묵인했어. 자네는 더 이상 그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향해 명령했다. 김중령도 당장 보직 해임시키고 헌병대에 인계해. 직무유기와 가혹행위 동조 혐의다. 김중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소령이었다. 그는 비교적 젊은 장교였고 다른 2 사람에 비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주는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무엇을 보고 들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소령은 김중령처럼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다. 그는 한태석 소령의 지시에 따라 지우에게 밤마다 4시간씩 불침번을 세웠다고 실토했다.
여자라서 체력이 약하니 더 강하게 단련시켜야 한다는 한소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다른 남자 생도들에게 여자 생도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나중에 발목 잡힌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며 지유를 고립시키는데 앞장섰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유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장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주던 선배 교관 중 한 명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 소령은 말을 마치고 지유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강지유 생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주는 그에게도 똑같이 보직 해임과 헌병대 조사를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박대위가 불려왔다. 그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없었지만 교관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역시 보직 해임 조치되었다. 이로써 강지유 생도를 괴롭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교관들이 모두 1차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한 교관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공군사관학교라는 어쩌면 군 전체에 깊숙이 뿌리박힌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된 위계 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에게 공군 본부 감찰실에 즉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진영 교장은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이제 이 사건은 공군사관학교의 담장을 넘어 공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선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만 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즉시 공군 본부에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김태환 공군 참모총장은 대노했다. 그는 즉시 공군 감찰실장인 김준석 준장을 필두로 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청주로 급파했다. 김준석 준장은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특별감찰팀은 도착하자마자 공군사관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교관실과 생도 생활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소환하여 밤샘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는 박선주 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준석 감찰실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들고 오산의 작전사령부로 직접 선주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보고서는 묵직했다. 감찰실장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김준석 준장이 입을 열었다. 소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태석 소령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선주가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3년간 공군사관학교에서 유사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여생도가 무려 15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7명은 견디다 못해 자퇴를 했고 3명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우와 마찬가지로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과 언어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군 조직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사겨야만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악습이 일부 교관들 사이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생도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차별적인 행위를 정당화했고 일부 상급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그 정점에는 교육처장인 최진철 준장이 있었다. 그는 여성의 군 진출 확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인물로
여군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여생도들에게는 유독 더 가혹한 훈련 기준을 적용하고 남생도들에게는 여생도들을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을 은밀하게 실시했다. 한태석 소령을 비롯한 가해 교관들은 바로 이 최진철 준장의 비호 아래 그의 신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선주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였다. 그녀는 김준석 준장에게 물었다. 최진철 준장은 어떻게 되었나? 김준석 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 교사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의 대답에 선주는 그나마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조용히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알아야 했고 군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만 했다. 선주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곧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동료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상부에서는 거센 압력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녀는 군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킨 불명예스러운 장군으로 기록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딸 지우와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군에 들어올 또 다른 강지우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소명이었다. 그녀는 김준석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건 언론에 공개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준석 준장은 그녀의 결심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선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지를 얻은 셈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폭풍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박선주 소장의 결심이 공군 본부에 전해지자 군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다. 김태환 참모총장은 즉시 선주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의 참모총장실. 그곳의 공기는 오산 작전사령부 상황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김태환 대장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선주를 맞았다. 그는 선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의 군 생활 내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세. 군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 자네도 알지 않는가? 군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선주를 아끼는 마음과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고뇌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선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총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총장님, 이것은 더 이상 군의 명예를 운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군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군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덮여왔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3년간 피해를 입은 여생도들의 명단과 그들의 피해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퇴한 생도들의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김태환 총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총장이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자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들의 비난은 고스란히 군 전체를 향할 것이고 자네는 그 중심에서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할 걸세.
자네의 진급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야. 어쩌면 여기서 군 생활을 마감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진심으로 선주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주의 결심은 확고했다. 총장님,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제 딸의 일이라는 이유로 제 안위를 걱정하여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태환 총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그가 짊어진 군 전체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려 선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심을 내린 듯 단호한 빛이 감돌았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막지 않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게. 언론 브리핑도 자네가 직접 하게.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네야. 그것은 김태환 총장이 선주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신임의 표시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자신의 딸이 겪은 끔찍한 사건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의 고위 장성으로서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밝혀야만 하는 잔인한 역할이었다. 선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뜨고 총장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협력하여 브리핑 준비에 들어갔다. 언론에 배포할 보도 자료의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야만 했다. 그 파도가 자신을 삼켜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날 국방부 브리핑룸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군사관학교 내 여생도 대상 가혹행위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이라는 짧은 공지 하나만으로도 기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저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브리핑룸의 옆문이 열리고 박선주 소장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 앞에 섰다. 각 잡힌 공군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얼굴에서는 군 장성의 위엄보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비통함이 더 짙게 묻어나왔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는 대신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공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박선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군의 고위 장성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복을 입은 한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서두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선주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딸과 다른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군사관학교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과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그가 해 교관들의 추악한 언행,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던 지휘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쓰러져간 어린 생도들의 이야기.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브리핑룸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몇몇 여기자들은 차마 듣기 힘들다는 듯 얼굴을 감싸 쥐기도 했다.
선주는 자신의 딸이 당한 폭행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멍들고 상처 입은 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장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선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제 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이라는 이름 아래,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이곳에 온 수많은 우리의 딸들이 겪었을지도 모를,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죄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군의 한 사람으로서,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 어떤 기자도 섣불리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브리핑의 마지막, 선주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약속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군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시는 이 땅의 어떤 군인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폭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브리핑룸을 넘어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브리핑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군의 폐쇄성을 질타하는 목소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선주는 그 모든 질문을 피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기자들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공군 사관학교, 박선주 장군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동시에 한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굳게 닫혀있던 군의 빗장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박선주 소장의 용기 있는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엄벌과 군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은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도 들썩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군 내부에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 곳은 사건의 진원지였던 공군 사관학교였다. 브리핑 이후 학교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많은 생도들과 교관들이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선주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선주 장군님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글들이었다. 졸업한 선배 기수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답습해왔던 악습과 차별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선주의 행동에 감동한 것은 비단 군 내부뿐만이 아니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녀를 향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다. 여성 단체들은 그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들은 국방부 앞으로 응원의 화환을 보내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 리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예비역 단체와 보수적인 남성들은 그녀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을 배신한 이기적인 여자, 치마두른 장군이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상 이상의 거센 저항과 비난에 선주는 때로 지치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남편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딸 지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던 지우는 어느 날 선주에게 말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지 않을래요. 다시 돌아가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딸의 그 한마디에 선주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군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주범인 최진철 준장과 한태석 소령은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다른 교관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직속으로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신설되었고 각 군 사관학교의 훈육 및 교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여군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었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굳은 관행과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선주라는 한 사람의 용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낡고 부조리한 성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박선주 소장은 중장 진급을 명받았다. 공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중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진급식 날 대통령은 직접 그녀의 어깨에 세 번째 별을 달아주며 말했다. 박선주 장군의 용기가 우리 군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급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더 높은 곳에서 군 전체의 개혁을 이끌어야만 했다. 그녀가 중장으로 진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 사관학교에는 성평등센터가 문을 열었다. 생도들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였다. 선주는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눈에 다시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딸 지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우는 끔찍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성평등센터의 생도 대표로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을 돕고 있었다. 모진 풍파를 겪고 더욱 단단해진 딸의 모습을 보며 선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육군과 해군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각 군은 경쟁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도입하고 여군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했고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박선주와 강지우 두 모녀의 용기 있는 싸움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서사의 서막을 연 셈이었다. 몇 년 후 선주는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었다. 그녀의 딸 지우는 공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엄마의 뒤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은 나란히 전투기에 올라 푸른 창공을 함께 비행했다.
조종석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선주는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늘의 평화와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옆에서 나란히 비행하는 딸의 전투기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꿈을 이어받아 더 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든든한 후배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두 대의 전투기는 힘찬 굉음을 내며 더 높고 더 먼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들이 그려내는 하얀 항적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서곡처럼 보였다.